한마디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사회 인구에서 자해를 한 번 정도 시도한 청소년이 한 15% 정도, 그리고 정신과에 오는 청소년 중에서는 40% 이상이 한 번쯤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2018년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한 번쯤 자해를 시도해본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은 한 8%, 그리고 고등학생은 한 7%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자해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청소년의 통계 결과를 보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한 청소년의 수가 한 73%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자살, 자살 시도, 자해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크게 자살 시도와 비자살성 자해로 나눕니다. 자살 시도는 말 그대로 정말로 자살을 하려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자기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경우이고, 비자살성 자해는 죽음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자신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둘 간의 구분이 모호했는데, 미국의 DSM-5, 미국의 이제 그 정신장애 분류 체계에서 새롭게 이 비자살성 자해가 진단명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자해를 하는 상당수가 나는 자살 의도가 없었다, 환자분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자살 시도자와 비자살성 자해군을 비교를 했을 때 장기 경과도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좀 달라서 이 둘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한 40에서 60%가 예전에 자해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해를 한 사람들이 절대 자살을 시도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자해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소년의 자해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왜 자해를 하는지 물어보면 그 이유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는 자신의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을 좀 달래기 위해, 즉 내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하면서 외적인 고통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 심리적 고통을 좀 잊으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학대 경험이 있을 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를 때, 그럴 때면 굉장히 좀 멍해지거나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자해를 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리고 좀 멍한 상태를 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보고를 한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후회하고, 자기에 대한 일종의 처벌 성격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혈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는 그 자해 방법이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 악한 부분들을 사혈을 통해서 씻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관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크게 부각이 돼서 자해를 하면 이제 관종이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있고 편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를 해봤을 때는 자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은밀하게 진짜 자신의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날카로운 도구, 커터칼이나 뭐 눈썹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목 같은 부위를 이제 반복적으로 긋는 행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슴이라든가 배 이런 부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약물을 뭐 약국 같은 데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을 한꺼번에 먹는다거나, 사열, 주사기로 자기 피를 뽑는다거나 사열 이런 방법들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정신과 병동에서는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입원해서 그 물품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소지하기 못하게 하자, 심지어는 자기 손톱을 이빨로 물어뜯어서 날카롭게 해서 자해한다거나, 그냥 비치되어 있는 종이를 끝부분을 날카롭게 해서 자해한다거나,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자해 의도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한 차례 자해를 했다고 해서 정수가 입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왜 자해를 했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런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줄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요건들이 좀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입원 치료를 권유해서 하게 되고, 대부분 이런 상황들은 뭐 한 차례에 어떤 한 가지 원인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수없이 반복됐던 많은 좌절의 경험들 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런 자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개입 치료 등을 통해서 복합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자해나 이런 자살 문제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가 자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원에 대해서 묻고, 또 혹은 제가 권유를 했을 때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존중해주고 입원 치료로 권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치료가 의지가 있는 경우에가 훨씬 치료 결과에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섣불리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를 들자면 아이 얘기를 듣고 뭐 관종이냐, 너 정신병자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때 죽어버리지.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저는 그냥 말없이 들어주는 거. 아이가 자해라는 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떻게 보면 반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해를 하게 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들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고 같이 울면서, 때로는 같이 울면서 들어주시는 것이 부모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 네가 자해를 했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자해를 조금만 더 줄였으면 좋겠다, 혹은 자해를 해서 편해진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자해 말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자해하는 것을 부모님이 처음에 아셨을 때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날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섣불리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자해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점점 더 숨기게 되고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습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고백을 했건 혹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건 간에 자해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네 감정을 수용해 줄 수 있다는 태도로 아이한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자신의 얘기들을 쉽게 고통을 얘기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미 부모와 자녀 간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이런 대화조차도 어렵다라고 어려우면 아이의 마음을 열 때까지 좀 부모님이 기다리고 좀 지켜보는 시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들어주시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신 태도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은 시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자살사고를 표현하고 자해를 하다가도 조금 심각한 정도의 그런 자살 시도를 하거나 학업이나 다른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수면이나 식습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개입과 약물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등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는 호기심도 많고 요새 보시면 SNS나 이런 데에서 자해를 한 사진 같은 것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또래 간의 압력으로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모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막 병원으로 호들갑스럽게 지금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아이 얘기 들어주면서 도와주려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신 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안 되고 어려우시다면 병원으로 오시길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께서는 또 아이한테 자해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하면 공연히 애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 얘기를 들어만 준다면 청소년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시고 모른 척 하시기보다는 자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하고 적극적으로 좀 손을 내미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그 자해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그 프로그램 안에서 회기에 포함돼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자해를 하고 싶어질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응급 키트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해하고 싶거나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자기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대상들 5명 정도의 그런 대상자를 정해놓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힘들 때는 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도 미리 고지를 해서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으니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전 의견 조율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던가 혹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던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놓고 스크랩북을 만든다거나 하면 본인이 감정이 힘들 때 그것들 보면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적인 고통을 외적인 그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고통으로 바꾸면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해를 하고 싶은 그런 손목 부분에 얼음을 대거나 혹은 빨간색 사인펜으로 색칠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들을 자극을 조금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서 조금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만족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시도들도 좀 저희가 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병동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율충동이 드는 아이들한테 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종이 같은 걸 비치놓고 찍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얀 종이에 빨간 색연필로 막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뭐 분이 풀릴 때까지 그리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고, 베개를 주먹으로 치고 싶을 때 벽이 아닌 베개를 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집 같은 공간에서는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운동을 또 격렬하게 한다거나 산책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일단 주의 전환을,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빨리 그 전환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물들은 주로 항우울제나 기분안정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밝혀져 있고, 이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기에 상당히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뭐 기약 없이 수년씩 먹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면 증상의 정도에 맞게 약물을 감량을 해서 유지하거나 혹은 단약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장애는 특별히 한 가지 원인에서 이렇게 기인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취약성, 그리고 아이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 현실 상황에서 아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치밀하게 진단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교정을 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청소년과의 작업에서는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너는 치료받아야 된다,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거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는데요. 이 시점에서 너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필요하면 부모님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혼자만 괴로워했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부모님들도 관심 가져준다는 부분을 많이 만족해하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같이 아이와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해결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라는 청소년이나 부모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해라는 이런 문제는 어느 날 한순간 아이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로 우발적으로 하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힘들어 했었고, 그런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상처가 이제 골마서 이렇게 터진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뭐가 문제였는지 좀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열고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필요하면 함께 뭐 수술받는 과정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작업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 과정을 또 잘 경험하고 이겨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실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의 경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